노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1980년대 스웨덴의 사회학자 라르스 토른스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고도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토른스탐은 고령자들을 인터뷰해 그들의 삶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들려주었다.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을 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 점점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이었다. 칵테일 파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누군가에게 작업을 거는 일은 더 이상 큰 재미가 없었다. 그들은 새로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이 큰 전체의 일부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은 자신들이 외로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며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토른스탐은 노년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제로 트랜센던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노년이 쇠퇴기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걱정을 초월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의 절정기라는 것이다. 노년으로 가는 시간들은 이 시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토른스탐은 74세에서 104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50세 이후에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이제 나는 얄팍한 인간관계에 흥미가 줄었다라는 문항에는 전체의 75%에 달하는 사람이 동의했고, 나는 사색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라는 문항에는 3분의 2가 긍정했다. 물질적인 것들은 전부 다 중요하지 않다 해도 81%가 동의했다. 그들은 점점 더 타인을 배려하게 되었고, 인생에는 절대 풀지 못할 수수께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직장에서 출세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흔히 발전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하지 않는데도 노인들은 여전히 더 심오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토른스탐이 발견한 눈에 띄는 사실 중 하나는 노인들이 기억과 최근의 경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거에 나눴던 대화들을 되새겼고,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예전 잘못을 사과했고,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것들에 새삼 감사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지혜와 노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모니카 아델트 교수는 복잡한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누그러뜨리는 노인들의 성향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지혜의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지혜는 천재성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힘도 아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거나 중동의 위기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능숙함이 필요하다. 모차르트는 천재였지만 당신과 나의 어머니는 현명하다. 고령자들이 정말로 더 현명한가를 측정해 보기 위해 아델트 교수는 3차원 지혜 척도를 고안해냈다. 이 척도에는 인지, 삶을 이해하는 능력, 반성, 삶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능력, 정서, 감정적인 능력의 3가지 축이 그려져 있다. 각 개인에 따라 특정한 한 가지 측면이 나머지 측면들에 비해 강할 수도 있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 3가지 모두를 골고루 활용했고, 그로 인해 각각의 측면이 다른 측면들을 더욱 보강해 주었다. 아델트 교수는 이 척도를 통해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며 현명해질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효과는 행복감이 낮은 양로원이나 호스피스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더 현명하다고 평가된 사람들은
혼자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또래들만큼이나 자신의 삶을 더 만족스러워했다. 현명한 사람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덜 실망한다. 고령자들은 결코 쓸 수 없는 재산에 욕심을 내거나 이룰 수 없는 욕망을 품지 않는다. 게다가 기억나지 않으니 무시당했다고 복수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지도 않는다.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젊은이들도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시시한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고 아델트 교수는 말한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줄어들어요. 하찮은 것들에 쓰던 에너지들을 이제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것들에 쏟아붓는 거죠. 대개 고령자들은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니까 괜찮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죠. 죽는 과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죽는 과정까지도 더 잘 받아들여요. 요나스 메카스는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한다. 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행복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일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그의 친구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얻으려고 애쓴다. 또 약과 술이나 욕정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스스로 불안을 자초한다. 하지만 그는 소련과 나치에게 시달렸던 일도 결국엔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덕분에 뉴욕으로 와서 새 삶을 읽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맞아, 나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그의 집에서 그가 말했다. 나는 뭐가 변하고 뭐가 그대로일지 아니면 살짝만 변하고 말지를 더 잘 알아. 내 친구들은 이건 갑자기 바뀌겠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거든.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대신에 그는 자신과 남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쓴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선택하겠는가? 결국 믿는 대로 되는 거야. 그가 말했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추악하고 끔찍한 현실 대신 예술과 아름다움을 선택해. 꽃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추악하고 끔찍한 것들에 둘러싸인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래서 나는 옛 시인이나 과학자, 성직자, 가수, 음유 시인들에 반하지 않고 인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뭐든 하는 게 내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 나 나름의 방법으로 그분들의 업적을 이어나가는 거야. 나이와 상관없이 현명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도 죽는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욱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 현대의학 덕분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거나 질 수 있는 일종의 시험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이 좌지우지하는 무언가로 말이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더 현명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 우리들 중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돌아가시던 마지막 순간을 우리도 원한다면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2000년 전 스토아 학파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렇게 주장했다. 노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든 모르든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추락하기 전 천천히 아래를 향해 내려올 때가 가장 즐겁다. 그리고 나는 그 마지막 끝자락 위에 서 있는 시간에도 나름의 기쁨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기쁨이 될 수도 있다.
드디어 뭔가를 원하는데 질려버렸고 다 끝났다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는가. 카스텐슨 교수는 랍비의 말을 이용했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생각이 가끔 든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나이를 먹으며 이러한 사실을 자연스레 깨닫게 되고 그중 몇몇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뜻 받아들인다. 하지만 꼭 나이를 먹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6명의 내 스승들은 기꺼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노인을 주제로 한 논의들은 대부분 노년에 겪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들에 쏠려 있는 편이다. 몸과 마음이 급격히 쇠약해진다거나 시한부 환자를 간호하는데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든다거나 하는 내용들이다. 아니면 세월을 거스르는 듯 늙지 않는 할머니를 어디선가 찾아내 소개한다. 9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마티니를 즐기며 마라톤을 하는 등 예사롭지가 않다. 내가 만난 고령자들은 대부분의 다른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위의 예시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잃은 것들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바라고 원하며 새 아침을 맞이했다. 무릎이 쑤시고 예전만큼 십자말 풀이가 술술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다. 노화는 방심하고 있던 찰나에 불현듯 들이닥치는 일이 아니었다. 또한 고쳐야 할 문제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배우며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해 나가는 인생의 한 단계일 뿐이었다. 하지만 흔히 우리는 고령자들을 활용해야 할 자원이 아니라 걱정거리라고 생각한다.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하며 쭈글쭈글 주름만 가득한 노인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여기는 것이다. 영화를 보면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젊다. 사랑을 원하는 노인들은 속이 시커먼 영감들 뿐이다. 우리는 할 일을 모두 마친 사람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기를 바란다. 델마와 루이스가 낭떠러지로 차를 모는 대신 나이가 들어 시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이따금 남자들과도 친구가 되고 간병인들과 함께 소동을 일으키기도 한다면 훨씬 더 신나지 않을까. 미국의 작가 메이 사터는 61세에 발표한 소설 나 이제 내가 되었네에서 이렇게 썼다. 문제는 노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나이가 전혀 흥미롭지 않다는 것이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년들에게도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노인학 전문가인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머 교수는 노인들을 골칫거리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듬뿍 담고 있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자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내가 고령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배운 교훈도 이거였다.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가 가진 이런저런 능력들이 쇠퇴하더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핑은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면 자기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더 늙어. 고령자 6명은 모두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 60년을 함께 지낸 연인을 떠나보내고 싶거나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걷기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도 있다. 건강을 잃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우리 인생에는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리한 기억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거나 한때 잘 나가던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탄을 늘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 갔다고 생각해보자. 반쯤 귀먹은 늙은이들 사이에 끼어 휠체어에 갇혀있는 신세라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럴 수도 있다. 역시 마티스야. 고령자들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고를 수 있을까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지금까지의 내 모든 예상과 벗어난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이 든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이 들어서 좋은 점도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은 덜 느낀다고 말한다. 행복감은 70대 즈음까지 높아지다가 서서히 줄어들지만 90대가 되어도 20대에 비하면 여전히 높았다. 우리는 청소년기나 청년기가 가장 좋을 때라고 여기지만 고령자들은 청년들에 비해 훨씬 더 현실에 만족했고 덜 불안해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적었고 무슨 일이든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나쁜 면은 받아들였다. 미국의 작가 헨리 밀러는 이렇게 썼다. 80살이 된 나는 20살이나 30살 때보다 훨씬 쾌활하다. 1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다. 젊음은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견뎌내기도 그만큼 고통스럽다. 고령자들은 살면서 경험을 통해 기대치를 낮추게 됐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됐다. 젊은이들과 달리 나쁜 일을 겪더라도 그 문제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성 편향이라고 부른다. 저절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몸과 마음 모두 쇠약해져가는 노인들이 어떻게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보다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인생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혹시 우리는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6명의 고령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일과가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원칙은 모두 같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이 좋아하고 여전히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는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자들은 이를 선택, 적정화, 보완 모델이라 부른다. 노인들이 남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잃어버린 것들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만약 젊었을 때와 비교해 30%의 능력만 남아있다면 진정 하고 싶은 일에 그 힘을 써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면 살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젊음의 오만일지 모른다. 마음은 상대방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관계를 관장하는 첫 번째 원칙은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어떠한 기준으로라도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마라.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므로 이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의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높은 이해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의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통찰력과 공정의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동기를 분석한 다음
사형 집행인처럼 무자비하게 평가한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이해될 수도 없기에 그런 주장은 인간에게 거의 쓸모가 없다. 절대 아님을 명심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훌륭한 유머 감각을 기르는 거대하고 복잡한 과업의 마지막 노력은 아니다. 할 수 있는 한 이해한 후에 도덕적 비난을 자제하라. 합리적인 선에서 도덕적 찬사를 늘어놓을 수 있지만 메스꺼울 정도로 한도를 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평가하는 습관, 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은 인간의 모든 행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도 우스꽝스럽다. 아마도 술보다 인기가 많고 허영심보다 더 우스꽝스러우며 지금까지 발명된 어떤 독약보다도 해로울 것이다.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을까? 판결을 내리는 당신은 누구인가? 누가 우리를 재판정에 앉혔나? 무슨 증거를 확인했나? 아니, 100분의 1만큼이라도 들은 적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검증할 능력이 있는가? 우리 모두 동등하게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닌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판단하는 광경에는 무언가 비극적이면서 희극적인 측면이 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격언은 역사적이면서도 장엄하다. 게다가 나는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 목적이 내가 판단받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남을 평가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법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권한 남용이다. 최악의 상황은 상대방이 타고난 듯한 부정적인 특성과 왜곡된 양심에 대해 그저 타고난 성향이 그렇다며 그의 타락한 행위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판단하는가? 대개는 그렇지 않다. 일부 그런 사람도 있다. 그들은 밤중에 깨어나 자신의 죄 때문에 흐느끼지만 결코 명백하고 눈에 띄는 죄 때문은 아니다. 단지 순전히 상상 속의 죄나 작은 불경함 때문이다. 그들은 그다지 안타까운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생을 자신의 방식대로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과하게 부풀어 오른 양심은 속된 말로 간이 부은 사람보다 더 우스꽝스럽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자신에게 부정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우리 앞에 불리한 평가를 내릴 만한 자료가 쌓여 있지만 자세히 검토해 보려는 마음조차 없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려 나서지도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방어적인 자세로 자신을 변호하는데 천재적인 독창성을 보여준다. 그런 결과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역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시급한 목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론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의지를 다지고 노력하면 충분히 자제가 가능하다. 종종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상황이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판단을 시작해도 그리 늦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수준에 우리는 도달해 있지 않다. 아마도 최소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판단을 유예하고 절제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의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이건 역시 다른 습관처럼 형성 가능한 행동 방식일 뿐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결과로 자만심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관대해지며 전반적인 인생의 즐거움이 커질 것이다. 실제로 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아보는 행위에 따른 탁월한 결과를 확인하고 더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훌륭한 유머를 향한 두 번째 조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의 수가 지금보다 적고 교도소 시스템이 내부에 가두어 놓은 범죄자들보다 덜 사악하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은 분명 더 나은 곳이 될 테지만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형사법은 필요하다. 사회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미숙하고 사악한 시스템이더라도 범죄 행위의 반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임무는 사회 구성원을 집결하고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 중 가장 어리석은 대중의 지능 수준에 맞추어 통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예외는 없어야 한다. 이런 규칙들은 인간이 가진 감정보다 더 잔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에게 적용되는 행동 기준 중 일부는 사회에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 사회는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를 대신해 판단할 인간을 임명해야 하며 그러한 인간은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근원 따위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오직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만 그런 위반 행위를 처리해야 한다. 그들은 비단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비인격적 대리인이다. 그리고 개인 역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의 의무는 자신의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쪽 뺨을 내어주라는 성서의 권고는 아직도 기독교 세계 내부에서조차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나는 대주교부터 길거리의 구두 닦기까지 1,000명 중 999명이 개인 생활에서 이 권고를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권고는 무정부 상태를 직접 선동하는 것이고 천국에서조차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어디에서나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가 타인의 안녕을 해치거나 해칠 수 있는 공격을 한다면 그 공격을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는 바보이자 죄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반드시 도덕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고 불쾌감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것은 방어자에게 우연이며 근본적인 의도가 아닐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폭력을 사용해 내 집에 난입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설령 그 행위를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부직갱이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방어적으로 행동할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온전한 종교적 사랑의 정신 앞에서도 타인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발생한다. 유일하게 의미 있는 건 이런 방어적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정신이다. 그런 행위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부정적 판단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다. 동시에 탁월한 유머 감각을 유지하면서 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 판단력을 가졌다고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습관은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여기서 분명히 외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위험한 조언이다. 그렇긴 하다. 하지만 모든 조언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매우 위험한 경험이다. 정말로 모든 위험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인생을 조기에 만료시킬 준비를 하는 편이 낫다. 심지어 이는 야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엄격하게 좋은 습관만을 갖추려다 보면 오히려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 나쁜 습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신문을 보면 이런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조슈아 크라스 씨가 어제 88세의 나이로 영면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윈체스터 대성당 합창단의 저명한 단원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76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배 공연에 빠지지 않은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끔찍한 기록이다. 예배를 놓치지 않은 것은 합창단원으로서 칭찬받을 일이지만 76년 동안 합창단 일정에 묶여 있었다는 건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고 보아야 한다. 조슈아 크라스 씨는 예를 들어 대략 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후에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인생의 범위를 축소해버린 것이 분명하다. 즉, 윈체스터 대성당의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 말이다. 그 습관은 그의 사고 유기체에서 독재자처럼 군림했을 것이다. 크라스 씨 머릿속 유기체는 오로지 그 습관만을 의식했을 뿐 다른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다. 모든 사회적 그리고 가족적 고려사항은 하나의 기준일 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윈체스터 대성당 예배에 참석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는 그의 머릿속에서 추방당했을 것이다. 극단적 예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종류의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 조는 슬렁슬렁 일하다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노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남편은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한다. 그의 생활 방식은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며 그의 삶은 점점 무자비한 폭군이 지배하는 군주제로 변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정된 습관에 빠지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습관을 깨뜨려야 한다. 습관을 깨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라. 단순히 습관을 깨는 행위만으로도 자제력을 회복하는 절제의 증거가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습관이 어떻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동료들의 평온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그리고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안녕에 해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좋다고 여겼던 습관이 실제로는 오히려 나쁜 결과만 초래했다고 판명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습관의 전반적인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이는 습관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오직 유익한 영향만 미치는 습관은 드물다. 최선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유기체의 물리적 부분에 관해 거의 알지 못하며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한다. 최근에 중요한 발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많다. 심지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른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첫 걸음조차 떼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유기체를 다루는 올바른 삶을 위한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조기에 발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삶은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 사실 청소년에게는 조기에 발견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다. 웬일인지 신의 섭리가 노인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능력을 젊은이들로부터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인간이 습관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